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이 또를 격살한 안중근 의사 대한의군 참모총장과 함께합니다. 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휴가를 그곳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백두산 천지까지 보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하늘이 허락해야 본다고 하던데. 네, 그 마침 이제 구름이 있었는데 네. 해가 탁 순간 들고 네. 바람이 세게 불더니 오. 천지의 모습, 깊고 이야. 푸른 천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딱 하늘이 한동수 변호사 왔네 하고 쫙 열어주신 거네요. 백두산의 영험한 기운들이 전해지고요. 이야. 그쪽에 이제 북측을 통해서 네. 네. 북한을 통해서 접근하는 동파 루트가 이 우리들에게 허용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천지 괴물은 못 보셨죠? 네. 그 무엇보다도 그 이또를 그 격산한 하얼빈역에서 네. 그 사형 당하신 여순 가문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안중근의 그 피땀 어린 그 그러니까. 고뇌와 그 격살 순간의 그 평정한 그 마음과 정신을 함께합니다. 네, 좋은 순간이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러우시죠? 부럽습니다. 내년에 꼭 가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기 다시 이제 충전하시고 오셨으니까 자,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짧게 여쭤볼 것 같은데 오늘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발부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가능성이 높죠. 높다고 보세요. 예. 일단 뭐 범죄 혐의 자체가 일단 먼저 구속돼 있는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예. 혐의보다 더 큰 거죠. 이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예요. 네, 우두머리 방조. 근데 이 방조범이 원래 법률적으로는 감경 그죠? 형량 감경 사유가 있는데 감경이 되더라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보다 형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무기 뭐 이런 식인데 그거보다 형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보다? 이제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거기에 방조가 그 방조형 같은 형량이 감경이 되는데 무기일 경우에는 뭐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무기 징역 20년 또는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사형일 경우에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징역 10년 이상 또는 50년 이하의 범죄의 징역. 이제 중대성 그렇죠. 이걸 볼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그리고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말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적인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고도 하였지요. 그렇게 해석되지요. 그렇죠. 변호사님도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시는 네, 그렇게 거고. 돼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네, 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란 그냥 반민주적인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그 국무총리라는 그 아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주요한 역할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 뭐 합당한 사법부라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란 특검 행보론과 차근차근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 먼저 이제 구속 그렇죠. 기소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제 나온 게 이제 박승재 법무부 장관. 그날 밤에 행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를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국무위원 그룹이 이제 조금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국무위원들 누구죠? 최상목 그다음에 유인촌 등으로 이제 또 이 조태용 등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검찰 쪽에 박성재 시무정이 있는데 다만 생각해야 될 지점은 박성재 안가 모임으로 알려진 그것들을 아직 모임. 지금은 범죄 현장이 아니라는 평가인데 그 부분에 이제 어떻게 더 깊게 뻗어나갈지 이 부분이 한번 지켜봐야 될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무정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검찰총장이 휴대폰 압수 대상 물품으로 이제 적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무정은 어떤 취지냐면 그 지기현의 그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도 뭐 하고 이랬던데 박성재는 이제 구치소 분산 수용하고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인데 역시 그 부분에서 그 뭐 선관위 서버 관련해서 대검 과수 부분은 좀 빠져 있고 또 지기현에 대한 시무정 관련해서 지구형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데요. 2월 25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인사 이동 전에는 그 구속 취소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배석들이 바뀌면서 그 대법원장의
그 인사 권한이죠. 하고 나서 3월 7일 날 그 시점은 변론 종결 후에 탄핵 심판 선고 사이에 불구속으로 그렇죠. 다니는 거하고 구속돼 있는 거하고는 헌법재판관의 심증 결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연적인 일들일까 이 지점.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그 당시에 그 지금 부장판사죠. 그와의 어떤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나 소통들이 있었는지 이 지점도 뭐 우리 조특검이 그쪽까지 파고들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좀 수상한 점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탄핵 그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핵심 혐의자를 풀어준 거잖아요. 내란 우두머리를. 그래서 그거 자체가 거길 구심점으로 해서 반탄하는 반탄 시위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세를 얻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이번에 참 사상 최초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헌정 사상 최초로 총리 지낸 사람 구속영장 신청구,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도 처음 아닌가요? 혹시 있었나요 과거에? 예전에 그 김태정 온노비 사건, 온노비 사건 관련. 그때 한 번 있었나요? 그때는 이제 장관, 이제 총장하고 장관은 이제 승진을 했으니까 장관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행위가 그다음에 신승남 그죠? 국민의 있긴 있었군요. 있었고요.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구나. 근래 들어선 처음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튼 조은석 특검이 처음에 이제 그 취입 일성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내란에 대한 12.3 내란에 대한 이게 왜 내란인지를 아마 그 차근차근 공소장으로 그 써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지난번에 검찰이 썼던 윤석열 그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은 사실 절반밖에 못 쓴 거라고 다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그 내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세력들이 동조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내란 특검 관련해서 요 얘기까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국회의장한테 이제 그 내란 특검법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다는 거잖아요. 핵심 내용은 그냥 플리바게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해달라고 한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변호사님은? 이제 그건 이제 수사 기법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범 간의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자리에서 그 진술을 그 조건으로 일정 정도 뭐 형의 감면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신중하게 국회가 알아서 법적인 뭐 부정적인 영향인지 검토하겠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활비 관련 과정도 그렇고 제가 대검 감찰부장 시절에 늘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범죄의 비리들이 깊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어떤 감면 혜택, 불처벌의 조건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그 남아공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채택가 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필요하다고 평가하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외환 수사가 지금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제 협조를 좀 받으려는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노상원을 연계해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노상원 수첩에 상당히 그 외환의 여러 단서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진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노상원 얘기니까 갑자기 이게 또 머리가 복잡해지네. 그 사람이 핵심 인물 아닙니까? 핵심 인물이죠. 그 외환 부분. 그러니까 외환 부분. 거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환죄 관련해서는. 그래서 노상원. 그걸 좀 돌파해 보려는 여러 가지 그 전에 뭐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신뢰관계를 좀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특검법에 그런 그 조항들이 들어간다면. 이제 노상원뿐만 아니라 정보사나 그 주변, 그렇죠. 그쪽 사람들의 이른바 제보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어떤 거래 플리바게닝 요소 우리는 채택된 게 아니니까요. 그것이 아닌 내부 제보자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불처벌 조건들을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상원은 이제 외환 유치 부분이고 그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관련해서는 저희 김충식과 그죠? 그렇죠. 그 건진이죠. 핵심.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요거 좀 우리 그 감찰부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감찰 진행되고 있다니까 여쭤볼 거 있는데 관본권 띠지 스티커 분실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분실 사건이 아니고 그 대통령실 특활비 국고 손실죄의 핵심 증거를 훼손하였다는 의혹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건의 성격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압수했을 때 처리 지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1억 6,5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관봉,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밀봉한 현금 다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즉시 총장에게 보고됩니다. 아, 이거 총장 보고 사항이에요? 네, 당연하게 총장에 직보합니다. 남부지검장이. 그래요? 직보를 하고 그러면은 그대에서 합당한 지시는 바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그 추가 압수수색을 쳐야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아주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그렇죠. 증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4월쯤에서 분실은 과실에 의한 잃어버림이잖아요. 그 분실을 그때는 이게 당연히 이거는 대검 감찰부에도 감찰 사안이거든요. 징계 많이 받아요. 무슨 금반지 없어지고 보석 없어지고 압수물 창고에서 그 감찰부에도 보고해야 되고 개선 라인인 반부패부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구두로 총장에게만 보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 관련성이 없다면 뭔가 숨길 일이 없다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럼 총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수물 창고에 있던 아주 현금의 추적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증거 능력도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곧바로 감찰 지시를 해서 진상 파악을 했어야 되죠. 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직무유기 혐의가 매우 짙은 거죠. 아니 근데 아무튼 비닐 포장 풀어가지고 띠지까지 풀어서 하나둘 다 셌다는 거잖아요. 셀 이유가 없어요. 셀 이유가 그거는 없어요. 예, 그 얘기 한국은행이 검수한 거예요. 이거는 5만 원권 천장, 그죠? 검수한 건데 그걸 풀을 이유가 없고 이거는 금융범죄 중점수사청이잖아요. 남부지검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거짓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듯이 남부지검이 진짜 2015년에 만들 때 여기가 증권, 금융, 이른바 돈 관련 사건 전담 전문가들이 모인대요 여기가. 네. 근데 그렇게 압수물을 허술하게 관리한다? 네. 현금 추적할 수 있는 네. 그 단서를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시 그러니까 그 남부지검 그 이른바 건진법사 사건 수사하는 수사팀이 좀 내부 약간 좀 갈라져 있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강경파와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수사하자. 끝까지 파야 된다라는 강경파와 그다음에 약간 그 봐주기파 이 정도 하면 된다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해서 이 관봉 이 돈의 출처까지 우리가 뭘 꼭 해야 되냐 그 특활비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좀 갈렸다며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그 특검에서 그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당연히 그 압수수색에 압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팀에서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사팀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 제보가 특검으로 가서 바로 특검에서 그 법당을 압수했다. 그 사건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현금은 어디냐면 대통령실 특활비가 윤석열, 김건희, 그렇죠. 건진 이렇게 이동됐을 거라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은 핵심 증거가 그 띠지와 스티커예요. 거기에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럼 수사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일어난 사건일까? 라는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과거에도 있었어요. 고발사주 사건의 이몽석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해서 그 PC를 포맷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의 처남인 진모 검사가 여성 이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에 관련해서 대검 감찰부에 그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 분실된 것으로 연구미제 사건처럼 이루어졌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JB타임즈에서 한번 이 궁금증을만 제시하고 저는 답을 내릴 수 없어서 놔둔 게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때 남부지검의 해명은 뭐였냐면 관봉을 앞선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네. 근데 하여간 직원이 세다가 그냥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분실된 걸 4월에 알았다. 남부지검의 해명은 이렇게 나왔어요. 4월에 알았다. 4월에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언론에 그 남부지검이 관봉권을 압수했다라는 첫 보도가 4월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위원님은? 그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한겨레 신문에 그 기사가 나요. 한국은행 쪽에 확인해 봤더니 한국은행이 이거 추적하기 어렵다. 뭐 그런 적이죠. 그 무렵에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아마도 이 돈의 그래도 좀 출처를 확인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관봉권 띠지나 이런 게 없어진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도 한국은행 쪽에 알아보면 제가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진짜로 만약에 분실했다고 쳐요. 그러면
관본권 압수한 거 새어나가지 않게 쉬쉬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언론에 흘러나가서 관본권 압수 사실이 보도가 돼. 이때는 띠지 스티커 분실 얘기는 일체 없었고 그냥 압수만 그렇죠.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검찰 쪽에 나온 얘기가 한국은행이 알아봤더니 이게 추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때 보도가. 그러니까 이때 뭔가 남부지검이 뭔가 되게 복잡한 사정이 얘기예요.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만약에 띠지 스티커가 분실되면 이 국고손실죄 핵심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무죄로 될 가능성도 높아요. 혐의 없음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렇죠. 그 현금은 이게 돈이 뭐 국정원에서 온 것인지 검찰에서 온 건지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그냥 현금 뭉치일 뿐이에요. 이제는 현금이 그 낱개로 이제 산계된 현금일 뿐이에요. 핵심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오리발만 내밀면 범죄를 부인하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검찰의 수사 실무를 아는 사람이면 수사 보고서가 그때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상황들을 그 덮기 위해서 수사 보고를 사후에 작성하거나 이렇게 그 내용들에 적당히 쓰기도 해요. 생각보다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할 그 기관이 아닌데 남부지검이.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어떤 것까지 압수수색하냐면 변호인과 의뢰인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금융사건 관련해서 그 범죄를 은폐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것까지 시도했던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수사를 되게 세게 하는 곳이에요. 그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했는데 저는 그 철저하게 과연 할지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적당히 어느 지점까지 하니까 그런 염려들은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만 해도 굉장한 많은 직무 관련 범죄들이 보이잖아요. 보도를 보면 수사로 전환했고 입건을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뭐 수사관이지 지금 현재 지금 그 당시에 관여자 남부지검 관여자하고 검찰총장 지금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감찰 지시를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또 추가 압수수색 지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특수수사의 ABC인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런 점들에 비추면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총장, 그다음에 신흥석 다 누구죠? 박건웅 검사였나요? 부장검사 다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거죠. 형사이권 필요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걸 좀 여쭤볼게요.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국회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자, 중수청 행안부 설치 반대, 국가수사위 설치 반대.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그럼 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중앙일보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정성호 장관의 안은 법무부 안에 검찰을 쪼개서 검찰청을 그대로 두고 기소청을 또 두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수사전담과 기소전담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정성호 장관의 방안은 이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이게 그 이른바 그 문재인 정권 때의 그 대자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박상기 장관이 그 법무부 간부들, 그 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포획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근데 대표적인 이제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 원래는 검사 수라든가 수사팀의 규모 자체를 되게 크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듣고 절반으로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공수처 기능이 거의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 간부들 지난번에 그 간부들 인사들 보면은 되게 문제적 인물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차관이나 검찰국장이나 그다음에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좀 약간 그 논리에 포획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검찰이 자기들이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구도예요, 이 자체가. 이거는 자기네들은 수사권을 놓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애초에 그 추진했던 그런 안하고는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 그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했던 것들을 이제 분석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이른바 경찰 수사가 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또는 어떤 혐의 적용을 빠뜨려서 그래서 이제 보안 수사를 요구한 것보다 그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그냥 그 뭐 증거 보강 내지는 아니면 사실관계 보완 이런 거거든요. 뭐 목격자 지수를 더 받아라. 예를 들면 CCTV 사진 뭐
확보해라.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경찰 조직 내에 그런 것들을 스크린할 수 있는 이른바 우리 언론사로 따지면 데스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두면 되거든요. 네. 굳이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보안 수사라는 거는 이제 법리적 판단이 되게 미흡하게 해서 뭐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억울한 그 무고한 시민을 수사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상정한 건데 실제 해보면 그런 비율은 상당히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 쪽에서는 뭐 경찰 수사 통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주장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에 대한 데자뷰 또 그리고 검사들의 포획된 네. 법무부 장관의 갈짓자 행보 이런 지점들을 한 것에 그 취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지금은 한동훈 사단은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다 한동훈이 인사권을 사실상 주도할 때 인사 혜택을 받은 한동훈 사단입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서 검찰 조직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상존합니다. 숨어있는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지금은 검찰개혁을 힘있게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될 단계지 지금 신중론 속도 조정론들은 다 반개혁주의자들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 드러났던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법무부에 중수청을 둘 수 있다면 보안 수사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중수청은 경찰이거든요. 경찰을 왜 법무부에 둡니까? 행안부에 둬야죠. 그렇죠. 이 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뭐냐면 그 보안 수사권 또 과거에 윤석열이 포기했던 정권 송치주의 뭐 이런 거 네. 또 경찰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협상의 지렛대나 협상 카드일 뿐이에요. 지금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고 그 지금은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수사 뭐 관여자 약간의 뭐 이렇게 뭐 인사 조치 등을 통해 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 중수청과 공수청을 합쳐서 합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의도나 계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럼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다시 또 통합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기 전에 뭐 이제 뭐 여러 네, 가지 중반기 정치 이후에 여러 가지 지형이 하죠. 바뀌면.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거든요. 원래 최고 권력이고 최고의 그 술수를 가진 조직이죠. 저는 지금 뭐 이춘석 의원 사건 같은 경우 여당에 이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한두 개 정도 생기면서 변화가 있으면 검찰이 다시 또 본성을 드러낼 거라고 봐요. 원래 그래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워낙 능한 조직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엊그제 그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던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제 1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됐어요. 1년 만에. 1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수사 개시 자체부터 불법성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네. 원래 명예훼손 수사는 검찰이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대장동 수사 중대 사건에 관련된 혐의라고 해가지고 우회로 치고 들어가서 수사를 시작한 건데 그 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명예훼손 정도가 아니라 정당한 후보 검증 보도인데 그때 윤석열 중수부 검사가 대검 중수부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그 관련 수사를 하면서 유독 그 대장동 대출 브로커만 봐준 거지 않습니까? 2년 뒤에 다시 다른 검찰청에서 하니까 기소가 되고 정당한 보도를 한 건데 이걸 명예훼손이라고 걸고 넘어져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엊그제 정식 재판 1년 만에 시작되는 걸 딱 보니까 검찰이 증인이 1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네, 맞아요. 그 보도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금 수사 자체가 검찰 개혁 관련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없는 그런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지금 이 국면에서 자기네들은 원래 했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검찰이 자기들이 해야 될 수사가 있으면 충분히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방법을 또 마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그 공판이 게시된 걸 보고 상당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검찰이 절적 개전의 정이 없구나. 네, 이거는 지금 개혁 국면에서 이걸
고삐를 바싹 쥐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과 법무부 입장이 상당히 다른 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남은 건데 결국은 키는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이 쥐는 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사권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스탠스고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는 이게 결국 관건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정리가 안 되면 대통령이 그런 걸 결정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해요. 구조가. 왜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들 집중을 못한다. 그런 거고 예. 워낙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무장돼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민정수석실의 그 인력들이 그런 거를 반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2단계에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 안이 이제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긴장. 이 과정에서 주춤하거나 반대적인 그런 것을 드러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예리하게 예의주시하면서 또 나중에 뭐 재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되지 않도록 그런 주권자의 감시 활동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실용적인 사안으로 민생 운운하면서 접근하는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된다. 두 분 입장은 이런 것일까요? 그렇죠. 정리하면 네. 기존에 우리 역사적인 그 결과물로 한 결단의 순간이지 지금 부작용 없는 부작용 완벽한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결단을 하고 거기에 나타난 부작용들이 혹여 발생하면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을 지금 최소화하는 모든 노력을 논거들에서는 해야죠. 다 협파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중요한 좀 분수령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1차 그렇죠? 위기입니다. 1차 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9월 25일 이제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날짜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럼 이제 최소한 보안 수사권은 모르겠지만 중수청을 두느냐 마느냐, 어디에 두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다 담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1차 가닥이 이제 그때 잡히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좀 그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가 계속 안 나오는 것은 이것까지 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 검찰총장을 두는 순간 또 검찰총장을 구심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사들의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은 검찰총장한테 요구를 하죠. 조직의 운명을 책임져라 우리의 그렇죠. 수장으로서. 당신이 총대매라고. 총대매라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검찰개혁 쭉 보면은 과거에 이제 좌절됐던 게 다들 검찰총장들이 총대를 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검찰총장이 될지 공소총장이 될지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고. 또. 네,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 후에 그렇죠.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 절차가 개시될 것 같고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정도 2달 후에 검찰총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단지 이제 그 검찰청법 이제 검찰청 이제 폐지 후에 그 기간 유예 기간 동안 이제 검찰총장을 역할하고 이어서 공수처장의 역할까지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정성호 장관이 좀 시간을 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왔는지를 좀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 뭐 탈원전 수사,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뭐 최근에 뭐 무죄는 울산시장 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수사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검찰 수사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좀 정확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간부들 얘기만 듣지 말고. 네, 잘 모십니다. 법무부 장관 잘 모시거든요. 검찰 네, 알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짧게 우리 그 두 분의 촌평 한 마디씩만 듣고 마무리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제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반항 영상은 그냥 국민 공개는 안 하고 법사위원들이 열람하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두 분 혹시 보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지난주 아니 뭐 굳이 뭐 그런 근데 이런 점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민주기 특검하고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서 고발했잖아요.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발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행위는 적법한 영장에 대한 스스로 자초한 행위예요. 네, 공적 인물이에요. 네, 네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돼야 된다. 네.
우리 그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위원님은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은 생각 없다고 했죠. 예, 근데 어떤 고발이 됐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게 또 개인정보 보호하고도 연결이 된다면서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는 검토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달 1일 내 서울 구치소에 가서 그 영상을 한번 열람할 거다. 뭐 얘기는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 때는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